안녕하세요. 잡지협회 후원 세션 자사를 맡은 한국외대 이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은 발제 4건을 먼저 듣고 이후에 논평 5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지금 많이 딜레이가 된 관계로 당 12분씩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2분 전에 한 번씩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희사이버대 심영석 교수님의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잡지 진흥 정책 현황과 과제입니다. 신 교수님은 잡지 진흥 정책의 흐름을 짚으면서 특히 예산, 제도 기반의 한계를 전제로 제4차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5가지 제도적 지원 원칙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신 교수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수받은 심효석입니다. 예, 앞에서 이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략적으로 제4차 이제 자주산업 진흥 정책에 필요한 부분들 어떤 것이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중심으로 이게 뒤에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제가 2가지를 가져왔는데 위에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8달러라고 합니다. 8달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게임 속에서 뭐 게임 머니 하면 50달러씩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밑에는 이게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X라고 하죠. 트위터가 월 프리미엄으로 8달러로 도입하니까 아무도 가입을 안 하고, 우리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신문 구독 한 달에 5,000원씩 10,000원씩 내는 쉬는 거죠. 또 있죠. 대표적인 게 TV 수신료 2,500원 죽어도 못 냅니다. 왜냐면 커피 반 잔도 안 되는 값인데 미디어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상당히 인색하다라는 것이죠. 예.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미디어 영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가 그전에 오프라인 매체라고 하는 것과 방송 매체라는 부분들을 사실 온라인 부분이 다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죠. 거의 빨아들이는 형태입니다. 컨텐츠는 사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오프라인 매체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데, 오프라인 매체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잡지도 여기 들어가죠. 잡지도 들어가고 신문, 도서 등의 모든 것들이 사실 오프라인 매체에서 만들어지죠. 생성되고 오리지널 컨텐츠가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모든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건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잡지사나 신문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가 돈을 벌죠. 그리고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 연계해주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망만 깔아주고 거기서 흐르는 컨텐츠가 돈을 버는 거죠. 컨텐츠 사업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하는데, 컨텐츠 생산을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돈을 못 버는 그런 구조가 점점 진행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뉴스를 하면 정보라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허위 정보, 악의적 정보, 또 오보와 풍자, 농담 등을 다 포함하는데, 실제로 모든 걸 다 허위 정보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허위 정보가 넘치는 걸 또 온라인이라고 얘기하고 하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은 문제가 많은 곳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소비되고 또 동시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직 개편을 냈죠.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번만큼은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것들, 미디어 콘텐츠가 가는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독립부서로 가야 된다, 혹은 하나의 부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부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월 23일 날 기존의 문화와 콘텐츠 관련 부분들 다 묶어서 문화미디어 산업실을 만들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2개의 미디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미디어와 방송미디어. 다시 말하자면 모든 건 다 문화미디어예요. 이제. 모든 콘텐츠 문화미디어에 포함되고 그중에 방송만 띄워버린 그런 꼴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좀 기형적인 구조이긴 해요. 기형적인 구조이긴 한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콘텐츠를 만드는 영역을 다 문화로 표시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그리고
방송을 하면 나머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잡지 산업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온라인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24년 올해 내년에 이제 또 조사를 할 텐데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이게 잡지산업 실태 조사가. 이건 언론 수용자 조사고 언론 수용자 조사 말고 뒤에 이제 잡지산업 실태 조사인데 언론 수용자 조사에 보면 잡지 이용률은 전체 그 매체 유형 중에서 맨 밑에 있어요. 예. 잡지보다 더 그 이용률이 적은 건 팟캐스트밖에 없네요. 4.2%, 4.9%. 이용률이 이렇게 매우 낮게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뉴스 이용인데요. 뉴스 이용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된 잡지 산업 실태 조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산업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매년 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잡지 산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전히 2년에 한 번 하는 거로 이제 굳혀져 있어요. 보면 사업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호당 잡지 1호당 그 발행 부수도 계속 줄어드는 40% 정도가 감소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종수는 늘어나고 있죠. 종수는 늘어나고 있고 잡지의 제호수는 줄고 그 얘기는 당연히 그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줄어들고 또 지출액도 매출이 줄는 게 지출도 줄어들겠죠. 전체적으로 산업이 조금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또 그 종사자 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호당 그러니까 한 개 그 업체당 평균 종사자가 3.7명인데요.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돼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제공한다라는 잡지사보다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잡지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44.2%가 전체 44%가 온라인으로 잡지 제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1차 잡지산업 진흥 계획, 제2차 잡지산업 진흥 계획, 제3차 잡지산업 진흥 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4년씩이죠. 4년씩 12년 동안 5년인가요? 5년 15년 동안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을 하고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잡지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라는 계획,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1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잡지 산업 스스로 자생력을 얻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생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를 지역신문이라든지 다른 매체에 대한 지원처럼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왜 그러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안 보이는데 이게 첫 번째가 시스템 전반의 비용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거죠.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잡지사가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4명도 안 되는 인원을 데리고 잡지를 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가 이제 인력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인원을 줄이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디지털 인력 별도의 고용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불안정성, 불확실성. 당연히 돈이 안 벌릴 거라 생각하니까 투자를 못 하겠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지난 15년간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개념이고요. 2차, 3차인데요. 뒤에서 이제 우리 천현재 선생님 교수님께서 발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예. 전문화된 단계에 들어서 이제 미디어 산업의 긴 꼬리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산업은 성장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긴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제가 3명의 서로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보면 앤더슨이 얘기한 것처럼 긴 꼬리 효과가 있죠. 그 산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책이 출판 안 되진 않잖아요. 책은 여전히 있거든요. 신문이 없어지진 않아요. 연극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매체는 꽤 오랫동안 전문화 단계에서 꾸준히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문제는 이 긴 꼬리가 유지하려면 전문화돼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이 있고 좀 더 영역 내에서 어떤 면에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제 그래서 그 지원책 중에 그 오랫동안 했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잡지 구독료 소득 공제였거든요. 그래서 잡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는 소득 공제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깨져가지고 안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도서하고 신문, 도서하고 신문은 그리고 이제는 연극도 그 소득 공제 되잖아요. 보고 나면 어떤 면에서 미디어 컨텐츠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잡지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려 보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물론 이제 이게 그 결의돼 있고 하지만 이 법률이 올라가도 계속해서 그 여러 차례 지금 계속해서 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통과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 공제가 돼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그 소비가 대부분의 그 줄을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콘텐츠는. 그렇다면 오프라인만 그 소득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왜 그 디지털 투자 안 하냐고 그 설문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안정적인 그 소득을 위해서는 소득 공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여기 예시처럼 디지털 잡지는 전용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구독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격은 지면보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받을 수 없어요. 지면이 예를 들면 권당 그 10,000원이라면 이게 온라인에 가서 그 예를 들면 뭐 킨들이나 다른 걸로 보더라도 혹은 그 교보의 뭐 독자적인 그 단말기를 보더라도 절대 이 가격을 넘을 수가 없어요. 4분의 1 정도의 가격을. 2,500원, 2,000원 수준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그 전화를 못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잡지사 스스로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저걸 전환했을 때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전환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은 전환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그 IP를 가지고 그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읽기인데요. 읽기가 결국 구독인데 이게 덴마크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많이 그 보는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덴마크는 모든 도서관에 그 나라 언어로 그 덴마크어로 발행된 모든 잡지를 구독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카페로 만들어놨어요. 그 정기간음의 카페를 만들어놨고 거기서 그걸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덴마크로 그 발행된 잡지가 물론 적게 많지는 않아요. 몇백 좀 안 돼요. 그렇죠. 뭐 몇천 정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왕립 도서관이라 부를 수 있는 도서관, 각 주마다 있는 도서관에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비치해가지고 그거를 당연히 볼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그 디지털 단말기도 같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매번 그 지능 정책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 지원인데요. 혁신 지원은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AI 환경이라 하잖아요. 근데 AI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AI 활용해 가지고 얼마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거를 수익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I 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으로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IP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디지털 그 아카이브 만드는 게 무료로 공짜로 누구한테 줄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교류 확대인데요. 사실 그 우리 걸 판매하려면 국제교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에 국제교류를 한다면 이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국제교류와 유럽에 할 수 있는 국제교류는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종류의 지역별로 전략을 짜가지고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번역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 판매될 수 있도록 번역이라는 게 전체를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보여주는 거죠. 이런 콘텐츠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선을 보여야지 뭔가 그 구매가 가능할 것인가요. 또 하나가 그 국제 교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사실은 우리 걸 알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한국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그 잡지를 갖다가 해외에 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잡지사 진흥 계획에 들어간다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그런 혁신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K컬처의 성장 동력으로서 어떤 이 매거진을 갖다 이용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한 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또 무엇보다 독자의 접근권을 확대해주고 동시에 독자의 접근권을 확대해주면서
동시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유통 경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유통 경로가 내가 만든 콘텐츠가 무료로 누군가에게 약탈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통해서 IP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 준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국립순천대 천윤진 교수님께서 한국 잡지 산업의 현황과 정책 평가 제3차 정기 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성과와 과제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천 교수님은 실태조사 기반으로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디지털 전환의 정체를 지표로 보여주시고 제4차 계획이 생존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순천대 천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너무 재밌는 주제들을 많이 발표해 주셔서 저는 사실 이게 데이터 중심으로 이 정책 평가를 한다는 게 너무 당위적이고 좀 선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잡지 산업 현장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더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산업에 대한 이제 성장의 기대 효과들을 다 아마 기대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잡지 산업의 경우는 점점 이제 그 기대와 다르게 이면으로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산업이 좀 구조적인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24년도에 이제 앞서 신윤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년마다 잡지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와 지금 이제 4년차 이제 막바지로 이제 접어가고 있는 제3차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의 정책적인 성과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얼마나 좀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내용이고요. 먼저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구조를 보시면 총 매출액이 19년 7,775억에서 21년, 23년을 거쳐 23년에는 5,315억으로 4년 새 30% 이상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영세성인데요. 이 한계 평균 매출액이 한계사 평균 매출액이 2억 9,600만 원으로 또 21년 대비 한 20% 크게 감소되면서 개별 사업체의 재무 건전성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구성에서 보시면 정통적인 미디어의 이제 수익 모델인 판매 수입, 구독과 그 다음에 광고 수입이 절대적인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좀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산업 구조의 영세성도 또 주목할 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 비중이 60%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큰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 잡지만 발행하는 사업체 비중이 90%로 또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나 미디어 환경에서 다매체 그리고 원소스 멀티유즈의 이런 전략들을 펼칠 수 있는 매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매출 규모, 그 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축소와 맞물려서 사실은 그 잡지사에서도 지출액을 크게 줄이고 있었고 그 지출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이 컨텐츠 제작의 핵심 비용인 인건비, 인쇄 제작비 등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규모 역시 이제 산업의 위축에 따라서 크게 이제 감소하고 있었고요. 특히 내부 인력 중에 비정규직 인원들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한개사당 평균 종사자 수가 3.7명으로 나타나서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2~3명의 인력들이 사실은 이 잡지 콘텐츠를 다 제작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율이 23년도에 80% 정도 나타났고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앞서서도
나온 수치기는 한데 디지털 전환이 이 정책의 또 핵심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 디지털 전환의 역주행 현상이 잡지 산업에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23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44%였는데요. 이거는 2년 전 조사에서보다 한 17% 감소한 수치였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되는 미디어의 흐름의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앞으로도 제공할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44% 거의 45%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잡지사들이 이러한 디지털 확장이나 종이 매체로의 회귀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도 매출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크게 83.8%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대한 정책과 환경에 놓여져 있는 잡지사들이 수익 창출로 단순히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고비용의 구조도 이러한 장벽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술의 수용에서도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실제 8.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8.9% 중에 소규모 매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소규모 매체들이 AI를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제작 비용을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의 수요는 사실 디지털 유통에 대한 지원보다는 인력, 그 다음에 체제 장비, 영상 편집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진출 관련된 정책에서도 내수 중심의 이제 그런 시장 여건이 이제 있었고요. 해외 유통 경험이나 컨텐츠가 있는 사업체들은 6.6%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그 잡지사들이 이러한 이제 글로벌 진출에 이제 조금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영세 사업자들은 이런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출의 형태에 있어서도 해외 유통의 거의 64%가 단순한 해외 배송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의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자금 확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추후 정책에 이제 반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독자가 이제 상실됐다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경제의 이제 침체와 더 맞물리지 않고라도 사실은 매체 가치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위기임을 보여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른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이제 크게 4가지 전략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요 보시면 미래 문화를 준비하는 혁신 주체의 육성, 성장 동력 확보로 외연 확대, 콘텐츠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진출 확대, 전기 간행물의 문화적 가치 확산, 이 4가지 측면으로 제가 이 현재의 이제 정책 과제별 필요도와 그다음에 산업의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의 간극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발제집의 94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4개의 부문에 있어서 표로 간략하게 정리한 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주체 및 인프라의 같은 경우는 교육 참여가 이제 저조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의 미진행 사유가 사실은 인력이나 시간 활용도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업 구조상 참여의 기회를 조금 더 높이는 정책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성장 동력 확보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의 역설 그리고 수익 모델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진출 확대에 있어서는 산업적 수출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개별 진출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좀 감안해서 다양한 이제 대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문화적 가치 확산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제 뭐 문화적인 가치를 확산해서 독자 인식을 제고한다라는 좀 선언적인 계몽적인 이러한 구호를 넘어서 시장 기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구독료 소득 공제나 공공의무 구매나 뭐 이러한 정도의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지나가서 내용을 했지만, 크게 이제 저는 4차 진흥계획의 이제 수립에 있어서 4가지 이제 변화 과정,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이런 공급자 지원 중심에서 독자들 중심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정책, 그래서 제가 생존을 넘어서 좀 지속 가능한 정책들로 미래 전략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우수 콘텐츠 선정도 좋고 제작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좋지만 이 양질의 잡지를 만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독자 기반의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잘 익히게 하는 환경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아까 이제 뭐 언급도 나왔지만 잡지 구독료의 소득 공제라든지 아니면 공공 구매, 뭐 바우처의 도입이라든지 제도적인 유인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도입을 이제 정책적으로는 계속 뭐 이렇게 독려를 해왔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그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표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 부분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게 아니라 경제성, 수익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영세 소규모 사업자에 특화된 뭐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한다든지 인프라의 지원을 고도화해서 유통보다는 제작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막연히 그냥 플랫폼만 구축해서 업계에 이제 그런 수요를 무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비용 장벽을 좀 제거해서 먼저 진입할 수 있도록 수출 사다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타겟 시장별로 시장 성숙도에 따라서 지원 정책을 다르게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력과 생태계 부분에서도 인력 양성 교육이나 프리랜서 지원 정책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1인 발행을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인력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인 안정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정책도 사실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공백들이나 그 기회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비용을 좀 만회해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잡지 산업이 사실은 뭐 지금 잘 만드는 거는 이미 충분히 시장에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잘 만드는 그 잡지사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잡지사들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55년 창간이 된 샘터지가 이제 무기한 휴관을 들어간 뭐 이제 말로 무기한 휴관이지만 사실은 거의 폐간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지금의 이제 미디어 경험들이 느림과 깊이가 이제 요구되는 미디어 경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5년의 단위로 이 정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 5년의 정책 구축이 사실은 미디어 환경을 좀 빠르게 이렇게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책의 이제 수립 뭐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렇게 이제 좀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성신여대 김정석 교수님의 문화강국 AXDX 시대 한국 잡지 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잡지 산업 활성화를 세 주체, 잡지계, 정부, 독자의 역할을 나누어 제시하고 계시고 특히 정부는 잡지를 AI 데이터 산업, 읽기 문화 진흥, 인쇄 출판 산업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제자대학교 문화산업계에서 박사의 김정석 들어간다. 여러분 많이 나와주세요.
예, 저는 문화강국 AX, DX 시대 한국 잡지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잡지 산업의 현황은 앞에서 두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간략하게 본다면 우리 잡지 시장이 2024년 통계 자료는 2023년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한 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약 5,900개의 발행사에서 아시겠지만 5,31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매출은 뭐 대체적으로 매년 감소세고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세성도 앞서서 말씀했지만 연평균 매출액이 3억 원이고 1억 원 미만이 60.9%나 될 정도예요. 고용 실태는 약 7,483명이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데이터니까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잡지사에 근무하는 기자들 직종의 초임이 월 219만 원이에요. 정규직은 228만 원, 비정규직은 207만 원. 굉장히 열악한 사정이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잡지 여기 협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성을 갖고 대화하고 계시고 오늘 또 임성한 미디어 정책국장님이 문화부 이 분야 정책을 관장하시는데 오늘 직접 제가 또 이렇게 부탁드려가지고 모시면 안 된다고 해서 꼭 오시게 돼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업체 평균 지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 제작비하고 인건비 비중이 무려 65.1%예요. 그 중에 인쇄 제작비가 40%, 인건비가 25%, 기타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료 온라인 잡지 선호 경향이 있고 인쇄 매체 광고가 디지털로 이동하면서 유튜브 같은 디지털로 이동하면서 급감하고 있죠. 인쇄비, 인건비, 유통비 증가.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일반 기존 미디어와 인허가제 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면서 새롭게 출연한 미디어는 시청자 복지에 기여한다는 세계적인 논리 구조로 인해서 규제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고도 자유롭습니다. 광고도 무제한으로 해요. 번들링도 무제한으로 해요. 끼어팔기. 하나의 예를 들면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게 되면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볼 수 있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토종 음악 플랫폼인 멜론이 2위로 주저앉았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앞에서 우리 심영석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디어 규제 체제가 너무 찢어져 있어요. 통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규제 인허가는 하나로 몰고 산업진흥을 하나로 몰아서 딱 이원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의 입장에서 세 곳을 다녀야 돼요. 과기부, 문화부, 방통미디어위원 이렇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 이 금을 나누고 어디를 조정할까 이 획정 이 기능들이 너무나 몰희해적 시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잡지 디지털 하나의 딜레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거. 자, 이거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잡지와 이제 잡지 산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양한 분야를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하기 때문에 잡지인데 매거진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 문해력 향상, 읽기 문화 진흥을 위한 핵심 도구이고 또 다채로운 콘텐츠를 기록하고 비평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논쟁이 서로 오가는 소통하는 이런 장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고 그 트렌드를 자기의 삶과 연관시켜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꾀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시대는 AI 지배권 전쟁 시대에 우위를 점하려면 AI 엔진만 개발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상당 부분 AI 엔진만 개발하면 우리가 AI 강국 3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미국은 지난 3월에 이미 출판협회 건의문을 받아봤더니
트럼프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김종수 우리 지금 회장님 나오셨는데 도서출판 한울의 지금 대표도 맡고 계시고 출판계 어르신인데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세계 AI 산업을 육성시키는 리더십을 적극 행사해서 빨리 키워달라. 그 다음에 미국의 지자권이 세계 한 지적재산권이 20 내지 30%를 차지하거든요. 싹 다 받아달라. 그러면 이제 이 AI 엔진 산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식재산권 싸움이에요. 이미 디즈니가 구글에 소송 걸었어요. 자, 그래서 그간에 썼던 거 다 받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AI-위원회에서 AI가 학습하는, AI 엔진이 학습하는 용도로 좀 공짜로 쓰게 해달라고 계속 문화부나 출판계 통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공짜로 가져다 쓸 수 없는 노릇이에요. 창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잡지 시장을 활성화하려면은 먼저 잡지 산업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잡지 산업계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강력한 구심점을 가지고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어떻게 더 수익을 낼까, 또 시대에 맞게 개선할까. 첫 번째, 시대를 얘기하면 요즘 MZ세대의 M세대의 가장 선두주자인 1980년생이 내년에는 46세가 됩니다. 다 늙어가요. 죄송합니다. 늙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가 이제 그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 얘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자면 소비의 주축 세대가 지갑을 여는 세대가 이미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출현해요. 잡지도 플랫폼이 되면 이 잡지가 올라타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가 하고 있는 패스트에 잡지의 플랫폼이 종합편성 채널처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물려놓고 광고를 쉐어할 수 있어요. 콘텐츠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들을 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출현한 디지털 플랫폼을 우리의 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돈을 엄청 써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분야 돈을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요. 그 얘기는 특히 그 좋아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잡지 콘텐츠 발굴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잡지 기능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겠고, 정부에서는 AI 데이터 산업으로서 사실은 여기 사양 산업이라 그래서 뭘 해도 지원이 안 되는 지금 위치에 있는데, 이 출판, 잡지를 포함한 출판은 AI에 기반이 되는 생성형 AI죠.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있는 분들, 지식인들, 어떤 분야의 마니아들이 계속 생산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풍성한 콘텐츠를 가지고 AI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써 챗 GPT가 밀리고 제미나이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 이렇게 변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의 데이터 산업으로서, AI 데이터 산업으로서 그 창구를 풍성히 하려면은 잡지를 진흥해야 돼. 그래서 좋은 호기를 만났어요. 이 정부의 정책을 펼 때 AI 산업. 그래서 독자에 대한 교육은 정부와 독자 스스로 또 펼쳐가야 되는데, 우리가 읽기 문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바보 같은 시민을 만들 건가, 그 AI는 보수적 수준의 AI에 의존해서 삶을 살 건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는 끊임없이 이런 읽기 문화, 인생 문화의 진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생각하는 인간, 지혜로운 인간에 대한 인식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남한테 의미 없어요. 결국 AI가 판단합니까? AI가 많은 자료를 준 걸 가지고 또 인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독자들도 또는 학교 교육에서도 변화를 추구해야겠죠. 자, 긍정적인 현상은 내년 3월 1일부터 교실에서 휴대폰을 못 씁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와서 걷어가지고 갈 때.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호기를 활용하셔서 잡지협회, 그 정부,
독자들의 어떤 변화를 이끄는 것까지 추구한다면 잡지가 위기만이 아니라 이 AI 디지털 전환, AI 전환 시대에 또 문화 강국을 표방한 이 새로운 시대에 굉장한 부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경희대학교의 박민서 교수님이십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잡지 제작 혁신, 컨텐츠 생산, 편집, 유통 전주기가 자동화 창작성의 재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생성형 AI가 기획, 취재, 편집, 디자인의 경계를 흐리고 자동화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윤리, 책임, 사실성 이슈와 창작성의 개념 변화까지 촉발한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박민서입니다. 제가 오늘 딱 12분 발표 준비했는데 12분 발표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달 1월 22일 날 우리나라도 이게 AI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잡지협회도 오고 싶고 회장님께서도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글로벌 문화협회 임원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 12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의 잡지 제작 혁신이라는 넘겨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생성의 AI가 이제 생산과 편집, 유통 전 주기를 지금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보여주시고요. 예,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잡지 제작 이 프로세스가 전체가 어떻게 자동화되고 그 과정에서 편집권과 그 창작 개념이 어떻게 재정의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6개로 나눠지고요. 먼저 이제 디지털 변환의 흐름 속에서 문제의식을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 설명하고요. 다음에 이제 잡지 제작 주기가 기획, 편집, 그리고 디자인, 유통 이게 변화들이 있습니다. 분석을 할 것이고요. 이어서 생성형 AI가 편집권, 노동 조직 구조에 대해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뒤에 결론과 과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전통적인 잡지는 기획과 편집, 디자인, 유통 이렇게 선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도구이 도입이 되면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중립적인 작업이 관행되었었고 그 다음에 조직 관성 때문에 구조적 혁신이 터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성형 2023년도에 챗GPT가 들어오게 되면서 생성형 AI는 결국 결정적으로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초거대 그 생성형 AI 멀티모델 에이전트 기술이 결합되면서 이제 잡지 제작의 전 과정이 동시에 최적화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이제 품질적인 것들, 그 저작권, 투명성, 팩트 체크 문제가 또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그 윤리적 설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3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AI는 잡지 제작 전 주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고요. 자, 두 번째는 자동화는 편집권과 유통 전략 어떻게 재정의하는가. 자, 세 번째는 인간 창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는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헌 분석도 했고요. 그다음 사례 분석, 프로세스, 비교를 통해서 전주기 이제 자동화 모델과 창작성 프레임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자,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축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 생성형 AI 기술, 알고리즘 편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성 개념의 재구성입니다. 이 4가지 통해서 현재 변화의 거시적 방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자,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플랫폼 중심 구조를 강화했고요. 편집권은 알고리즘과 인간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화는 생산성과 도달률을 높였지만 잡지 사업은 부분적이만 적용이 됐고요. 그러나 생성형 AI는 이후 후발 산업에 더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장이고요. 자, 챗GPT, 클로드
8쪽,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그 추론적인 것들, 긴 컨텍스트, 멀티모달 기능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쪽이나 영상 쪽에 보게 되면 뭐 제미나이나 뭐 미드저니, 런웨이 이런 것들이 그 이미지 생성과 모델까지 결합되면서 기획부터 그 디자인까지 하나의 워크플로로 통합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두 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은 누가 과연 편집권을 갖는가라는 질문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초안과 구정 그리고 배포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편집권은 인간과 기계 그리고 플랫폼이 함께 만들어가는 분산된 권한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감사 이런 가능성이 필수 요소로 등장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10장 이제 요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를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편집권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그 생성형 AI는 전주기 자동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그 창작성 개념은 그 생산에서 설계, 조율 그리고 윤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제작 프로세스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입니다. 자, 전주기 프로세스는 크게 5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기획, 취재, 편집, 디자인, 유통입니다. 각 단계에 생성형 AI가 개입하는 부분들, 속도, 품질, 확장성이 전례 없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전통적인 성형 구조가 이제는 순환형, 동시, 실행형으로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이런 AI 산출물이 다른 단계의 데이터를 다시 강화하는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제 13장인데요. 자, 기획 단계에서는 그 LLM이 독자 분석, 그 주제 탐색, 그리고 제목, 목차, 제한 등 이런 기초 아이덴테이션을 담당했지만 LLM은 편향과 환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자는 기획 가드레인을 설계해서 방향성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14장이고요. 자, 취재 단계에서는요, 자료 수집, 그 요약, 팩트 체크 이런 상당 부분이 AI에 의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질문 생성이나 출처, 메타 데이터 수집하는 것들도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의 핵심은 출처 검증 루프를 통해서 그 환각이나 저작권 리스크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전환인데요. 자, 문체통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카피 에딧, 용어 점검하는 것들, 편집 상당 부분들이 그 AI 기반 자동 규칙으로 인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AI가 초안을 감독을 하고 또 승인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이동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장에서 이런 것들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레이아웃 자동화들인데요. 말씀드렸던 이미지, 영상, 미디전이나 런웨이 이런 것들이 표지, 화보, 섭화 빠르게 생성이 가능하고 템플릿 기반에서 레이아웃과 자동 배치를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저작권 문제들, 소상권 문제들, 그리고 상표권 이런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AI 기반의 라벨링, 라이센스 검토, 워터마크 사용들이 필수적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KPI 지수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유통 단계에서 그 AI 기반 추천, 또 A/B 테스트 실시간에 이루어지는데요. CTR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노출된 콘텐츠 대비해서 실제 클릭 비율 이게 CTR이잖아요. 그리고 체류 시간들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또 배포 이후에 피드백이 다시 제작 단계로 환류하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정리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동화의 가치는 높아졌죠. 각 단계에 맞는 리스크 통제 전략, 출처 저작권 편향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것들과 그 AI 워크플로우를 비교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핵심 변화는 선형에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그리고 표본 검수에서 전수 검증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화는 편집자의 직무 자체를 또 재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AI 시대에 잡지 3대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환각,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저작권, 세 번째 투명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명확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들. 그래서 출처, 라벨링, 그리고 감사, 로고 팩트, 루프가 핵심 통제 장치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그럼 챕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기술 변화가 사람의 역할과 조직 구조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재정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편집자는 더 이상 직접 생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초안을 설계, 감독, 평가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그리고 AI 에이전트 설계 능력 이런 게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그 직무 통합과 새로운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AI 시대 편집자는 5가지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리터러시, 프롬프트 설계, 에이전트 설계. 세 번째는 저작권 윤리, 그리고 QA 자동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A/B 테스트 역량입니다. 모두 콘텐츠와 데이터 융합 능력을 일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책임성과 윤리 프레임입니다. 네, 오정보, 저작권, 편향 등 위험마다 담당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 위험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지표와 그 통제 장치를 둘 것인가도 명문화해야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콘텐츠 제작은 더 이상 독립적 활동이 아니고요. AI 모델, 제작 도구, 데이터, 유통 플랫폼 등의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된 구조입니다. 출판의 중심축이 콘텐츠에서 플랫폼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AI 시대의 창작성은 더 이상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그 제약 설계, 워크플로우 조율, 그리고 윤리 기준을 포함해서 설계, 조율, 책임 이런 기반의 창작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성도 3가지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째는 목표, 데이터, 가드레일을 설계하는 설계 창작성. 두 번째는 인간 AI 툴체인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조율 창작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정성, 투명성, 출처, 포기를 내재화한 윤리 창작성.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3가지 기준은 오늘날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 능력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이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콘텐츠의 질과 신뢰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약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는 잡지 전 주기를 자동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편집권과 노동, 창작성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은 AI 오케스트레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30일, 60일, 90일 이렇게 실천 로드맵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는 잡지 그 전 과정을 다시 설계하고 재정의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의 핵심은 속도나 효율성을 넘어서 그 새로운 창작 방식과 그 신뢰 가능한 편집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산자가 아니고 설계자, 조율자, 책임자로서의 새로운 창작의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조직이 먼저 준비하고 실천하느냐가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발제를 바탕으로요. 토론 아니고 논평 4분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 논평에는 한국경제신문의 최강용 기자님, 그 다음에 성신여대 김진각 교수님, 그 다음에 문체부의 임성환 국장님, 그 다음에 전 BBC 굿푸드 편집장님인 신혜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네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최강용 기자님께서 5분 아니 4분 발표 공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기신문사의 최광명입니다. 오늘 저기 수장들 발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한 27년 한경제에서 근무하는데요. 잡지 쪽 이야기를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정말 당황스럽게 했는데 오늘 그 발제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1995년도에 환경 비즈니스라는 잡지를 저희 창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2025년도 올해 그 잡지 환경 비즈니스하고 그다음에 그 출판하고 그 같이 합쳐서 이제 환경 매거진 앤 북이라고 통합 출판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고요. 매출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거기다가 또 이제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잡지 시장도 그렇지만 신문 시장도 너무 열악한 게요. 제가 이제 지금 경영 쪽 그 부서 쪽 일을 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 신문이 종이 신문만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저희는 뭐 그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연말 들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K컬처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K컬처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잡지 시장을 잡지가 이제 K컬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 교류화에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저작권 쪽으로 이제 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아카이빙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정말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작권 침해를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침해에 대한 방지와 이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논문을 썼을 때 보면은 저작권을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정말 저작권 문화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소수 몇 프로만 저작권을 수익을 확대를 하고 나머지들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뭐 참고로 또 이제 공유도 좀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나머지 이제 그 영향력이 없는 소수의 이런 그 저작물들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법들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시대에 이제 그 잡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단순하게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신뢰와 지식 및 경험을 전달하는 뭐 큐레이션 및 그런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와 구체적 방법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4분이라는 이 토론 시간이 논평 시간이 너무 짧은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천원재 선생님의 이제 그 발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3차 그다음에 4차 정부에게 잡지 진흥 정책이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어떤 한계를 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론적으로 다 다룬 바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저는 문화 정책을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이 잡지 정책, 잡지 진흥 정책이 이제 15년이라는 이런 세월 동안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잡지를 이제 나름대로 잡지 사는 걸 나름대로 또 많이 성장을 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잡지는 계속 그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이 잡지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정부의 어떤 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자꾸 멀어지고 잡지는 점점 위기로 가고 있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거시적인 어떤 그 담론보다는
정말 이제 잡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잡지가 추구해야 될 잡지의 미래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지만은 사실 가깝게 이제 좀 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이제 그 지금 잡지를 포함한 어떤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 문화 콘텐츠, 문화에 대한 소비의 어떤 그 주축은 2030입니다. MZ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모든 문화의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대의 소비 경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잡지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잡지의 어떤 미래 세대는 203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잡지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잡지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 다양성,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2030 세대들한테 얼마나 이제 각인시킬 수 있는가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면서 좀 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소비자 중심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를 좀 지원하는 쪽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제 내용이 있었지만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느냐 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전부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그런 어떤 과제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느끼는 이 잡지에 대한 인식, 잡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잡지에 대한 어떤 소비, 경향 이런 것들부터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이제 짚어가면서 접근을 하고 그걸 이제 반영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잡지의 미래는 저는 이렇게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이 잡지라고 하는 것들이 잡지 산업이 사실 나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은데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잡지 산업의 잡지계에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제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문화 누리카드 사업이라고 있어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지만은 수백만 명한테 이제 1년에 한 14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 자 여기에 이제 잡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잡지 쪽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이 공공기관하고의 어떤 협업, 협력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잡지라고 하는 이 매체, 이 미디어 매체의 어떤 노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방송 영상의 시대지만은 방송에는 왜 노출이 안 되냐? 그러면 방송 콘텐츠에는 왜 노출이 안 되냐? 영화에는 왜 노출이 안 되고 드라마에는 왜 노출이 안 되고 하다못해 뮤직비디오는 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노출이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이제 그 잡지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시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문화 소비를 주도하는 그 세대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타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세대들의 어떤 그 잡지에 대한 소비와 관련한 인식들 그런 것들이 일단 먼저 파악돼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식이 구축이 되면은 이 세대들이 잡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정책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적 가치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문화적 가치 확산이라는 정책을 보다 정교하고 아주 정치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잡지 산업, 잡지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잡지의 어떤 미래, 하나의 어떤 그 문화 산업으로서 확고한 그런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 오늘 학회에서 우리 잡지산업 세미나 하는 거를 우리 김정석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초청을 받으면서 이렇게 잡지 별도 세션이 학회에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 세션도 그렇지만 다른 세션까지도 전체적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체부 콘텐츠 쪽 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들었으면 굉장히 유익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자를 제가 가능한 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잡지 산업 관련해서 그 네 분의 그 교수님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하튼 그 어렵다라는 결론으로 읽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많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잡지 우리가 잡지를 논의하면서 그 잡지로 통칭을 하지만 잡지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범주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상업성 또 대중성, 오락성 있는 잡지에서부터 문학이라든가 예술성 잡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시사 보도라든가 뭐 관련 그 전문 잡지들 그리고 여기를 또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독립적인 잡지, 소규모 잡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잡지를 전체로 놓고 언급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범주화해서 카테고리별로 조금 나눠서 잡지를 언급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잡지 전체만 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차별을 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출판되는 모든 도서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중고 학습용 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표현드리면 매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에서 약간 제외를 하고 다른 이제 도서들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출판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할 때 또는 분석을 할 때 좀 그 잡지 스펙트럼을 좀 고려해가지고 나눠서 하시면서 그 안에서 지원책, 그 다음에 진흥책이 뭔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를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디지털 전환 문제하고 AI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빨리 탑승해서 이용해야 될 상황으로 느끼고 있고요. 신문 쪽을 하나 보면 언론재단에서 신문 관련해서 현재 지금 뭐 비카인지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했고 현재는 한 104개 언론사 신문 위주 방송 쪽은 말고 신문 쪽에 대한 그 뉴스 기사들을 빅데이터 해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 관련된 기사들을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 갖췄고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뭐 전문 신문이라든가 우리 잡지라든가 이쪽은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는 이제 요런 그 지면 신문을 갖고 이렇게 AI 빅데이터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우리 잡지 쪽도 접근을 하면 속도가 좀 빨리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지역 신문 쪽도 아직 접근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잡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하고 AI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은 필수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진출 또는 해외 진출이라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그 JYP 박진영 그 대표가 이제 그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PT를 하시면서 언급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K-팝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팝이라든가 J-팝이라든가 다른 그 흥행 시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언급했던 것이 팬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면서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팬이 가수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들이 구매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잡지에 있어서 팬은 누구일까? 특히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 내에서 말고 해외 진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해외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 세계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고 있는 그 외국인도 많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잡지에 관심 있는 그 독자층을 우리가 분류해낼 필요가 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 어느 나라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백동민 회장님 오셔서 이제 굉장히 그 발빠르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이 잡지 관련된 이제 국제적인 페어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도서 관련 페어는 굉장히 많잖아요.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뭐 런던 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도서 출판 사업자분들과 함께 매년 그런 이제 도서 전시 이 페어에는 계속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잡지는 또 별도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 말씀하셔서 그 출판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난번 프랑크푸르트부터 일단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그 참석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임 회장님 계셨을 때 이제 그 모아진이라고 형태로 이제 디지털 형태로 그 여러 개의 잡지를 묶어서 그 이제 해외 문화원 쪽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외에서 우리 잡지들을 일단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모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세종학당 쪽에는 이제 한국과 K컬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미 모였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모아진 이거를 이제 무료로 서비스하는 거를 때 상반기 때 그 문화원장들 국내에서 회의할 때 이제 저희들이 소개를 해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알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무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또 유료화할 수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접근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발표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해외 진출 관련해서 주로 교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팬 중심으로 뭔가 우리가 잡지 부분도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앞서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화누리 카드 이 부분도 지금 잡지가 빠져 있습니다라는 그 우리 협회 쪽에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요. 저도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잡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가 빠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잡지 구독료 소득 공제 오늘 발표하신 분들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조세 감면 내지 공제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기재부 이제 세제실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출판 부분도 제작비 세액 공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웹툰까지만 추가로 반영이 됐고 출판 쪽은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인데요. 잡지 부분도 지금 도서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잡지가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중에 계속 이제 읽게 하는 지원, 그 생산뿐만이 아니고 읽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고 독자층을 넓히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언론재단 통해서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 또한 취약계층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책은 그 선별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를 집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문도 이제 구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또 대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잡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언론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AI를 직접적으로 우리 잡지 개별 회사에서 그 개발하거나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좀 해갖고 그 개발을 해서 일정 기간은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고 또 그 기간이 넘으면은
이제 약간의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쓸 수 있는 AI를 개발을 하면 기술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석 교수님 자료에 보면은 이제 독보적인 콘텐츠, 이 민간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요소 중에 두 번째로 독보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 업계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왜 이 잡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 고유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은 결국은 측면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여하튼 콘텐츠 자체로서의 어떤 파워, 힘을 가지려면 그 잡지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오늘 언급됐던 뭐 각종 공제라든가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저희들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3차 정기 가령물 5개년 계획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법정 계획이기도 하고 과거 불과 10여 년 전 이때만 봐도 뭐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 의뢰 이런 그 진흥법에는 당연히 포함이 돼 있었고 우리 잡지법에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제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마련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이 과거 10년, 20년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5개년 계획을 짜는 동안에 이미 세상은 상당 부분 또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 단기 이 짧은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잡지 산업을 위한 어떤 그 정부의 지원 방향, 개선책 이런 것들을 좀 빠른 속도로 좀 만들어서 저희 쪽하고 조율을 하고 좀 제출해 주시면 지금 내년도 5월 달이면 이미 27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또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협회 쪽하고 저희 쪽하고 조금 노력을 해서 빠른 속도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뽑아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많은 뮤직도 그렇고 뭐 아트도 그렇고 앞에 전부 K를 붙여가지고 요즘에 뭐 뷰티까지도 그다음에 푸드까지도 앞에 전부 K가 붙어서 그 세계적으로 호황을 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잡지도 이제 한때 우리 문체부에서 K는 마법의 지팡이다 이런 표현을 쓴 바가 있었는데요. K를 붙여서 그렇고 또 잘해서 나중에 붙여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K 매거진이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오늘을 계기로 정말 활력을 얻고 성장해 나가는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 회장님이 잡지협회 행사니까 꼭 와야 된다고 봤는데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와주실 걸 보니까 굉장히 기쁜 게 저는 90년대 초반부터 2023년까지 실제로 잡지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고지에다가 연필로 쓰면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책을 읽어야만 제가 쓸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할 수 있었고 그런 시절에서 PC가 들어왔고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고 그 시대를 다 겪으면서 잡지를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잡지가 가장 화양연화의 시대를 보낼 때에도 경험을 했고요. 요즘같이 아주 우울해져가는 시대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도 그 센터 마지막 홀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정기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1호 때 쓰셨던 고흐의 정물화를 표지사진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성구 사장님이 간략하게 소회를 쓰셨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잡지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데이터를 토대로 명확하게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협회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하셔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뭔가 약간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 이제 지금 아까 그 매거진의 수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매거진의 수입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라이센스 매거진들 뭐 들어올 때 같이 일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BBC에서 만드는 굿푸드 잡지를 만들었는데 거기 편집장으로 일했는데 23년에 BBC에서 굿푸드라는 잡지를 회사 전체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BBC 사이트에는 푸드 컨텐츠는 없어요. 그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굿푸드는 자체로 나가서 자기 회사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잡지도 내고 그다음에 굿푸드 쇼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일련의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AI가 다 모든 걸 만들어주는 세상이 됐는데 아까 그 강민석 교수님이 여러 가지 AI가 이렇게 어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고 좀 더 좋은 데이터들을 뽑을 수 있고 그와 함께 그 우려되는 어떤 저작권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책임감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자라기보다는 어떤 선별자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지협회가 제가 잡지 기자로 일을 할 때는 잡지협회 회비만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여기 와서 이 발표를 보면서 아 잡지협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 콘텐츠가 이 디지털 세대로 접어드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짧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후원을 해주신 잡지 협회장님 저는 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되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강소영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님께 우리 잡지 후원 세션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잡지 발행인들 이렇게 첨예 감신사를 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발제해 주신 네 분의 교수님, 심영석 교수님, 또 우리 김정수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또 논평해 주신 분들 다들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잡지 산업 입장에서 보면 업계에서 보면 물론 시대 트렌드에 맞게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연찮게도 2008년 8월 12일 날 우리 잡지진흥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1차, 2차, 3차 지금 현재 3차 진흥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명문화만 되고 하나도 실천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도 너무 우리 잡지의 매력과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아까 말씀하시듯이 팬덤이 있어야 된다, 독자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너무 소외되고 방치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디어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균형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잡지는 언론인데 사실 언론진흥재단에 가서 보면 신문 방송에 밀립니다. 또 우리가 책의 역할도 해요. 뉴스 기반 서비스도 하지만 책의 역할도 하거든요. 교양과 지식을. 근데 또 도서 쪽으로 가면 독서 진흥 정책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치다 보니까 정책에서 소외되고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지금 해외 글로벌 진출할 때 해외 글로벌 진출하려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세종학당 제안한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던데요. 국정업무보고에서 전 세계 87개국 252개소에서 세종학당이 문체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교재가 없대요. 태 부족하고 교재를 신청해도 늦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 초에 우리 잡지를 부교재로 써라. 한국 문화를 가장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게 잡지다. 정제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대중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지를 세종학당 부교재로 쓰면 전 세계 30만 명이 한글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는 콘텐츠, 오프라인으로는 종이 잡지. 그리고 지금 한글 학교 있잖아요. 재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학교가 1,400개입니다. 거기에 왜 오프라인 잡지 못 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정책과 제도에서 절대 소외시키지 마라. 미디어 정책을 균형적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번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